딸 말만 믿고 집 명의를 넘긴 69세 아버지. 그 대가는 요양원 침대였습니다. 보호자가 변경됐다는 한마디, 그 순간 그는 가족이 아니라 재산이었단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침묵하던 노인, 가족회의 날. 단 한 장의 서류로 판을 뒤집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시외버스 핸들을 잡고 살았다. 이만수 69.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40년이 넘도록 그랬다. 핸들을 잡으면 모든 게 단순했다. 출발지와 목적지 그 사이의 직선. 인생도 그렇게 단순할 줄 알았다. 아내를 잃은 건 10년 전이었다. 암이었다. 병원비를 대느라 퇴직금 절반이 날아갔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아내가 떠나고 나자 집은 너무 넓었다. 30평짜리 아파트가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사치였다. 하지만 이곳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엌 찬장에 붙은 메모지, 베란다 화분, 침실벽에 작은 낙서.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외동딸 박지연. 43. 내 자랑이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협력업체 관리직까지 올랐다. 결혼도 잘했다고 생각했다. 사위 최성우는 보험 설계사였는데 말이 유창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문제는 딸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작됐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달에 한 번으로, 다시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전화는 늘 바쁘다는 말로 끝났다.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 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살아가느라 정신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불쑥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미역국을 끓이려는데 딸이 말했다. 아빠, 나중에 요양원 갈 생각은 하지 마. 우리가 모실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던 나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든든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퇴직금으로 산 이 작은 아파트를 딸에게 물려주기로. 아빠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없어요. 딸의 말은 늘 그럴듯했다.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사까지 대동하고 온 그들 앞에서 나는 도장을 찍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 아내와 함께 살았던 아내의 흔적이 남은 이 집을. 그때는 몰랐다.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내 노후를 저당 잡히는 순간이 될 줄은. 핸들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도 더 이상 내가 정할 수 없게 될 줄은. 명예 이전을 마친 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명의를 넘긴 후 한 달은 평온했다. 딸은 한 번 더 찾아왔고 밥도 같이 먹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2달째 전화만 한 통 왔다. 3달째 문자만 왔다. 4달째부터는 그마저도 뜸했다. 나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려 애썼다. 바쁜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딸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예 이전 후 6달째 되던 날 딸이 사위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다. 아버님, 요즘 노인분들 치매보험 많이 들어요.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사위 성운의 말이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쳤다. 보험 약관, 가입 신청서, 자동이체 동의서. 딸은 옆에서 펜을 내밀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름을 썼다. 딸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서류는 계속 늘어났다.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2번씩 딸과 사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반갑지 않았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었다. 서류를 받으러 온 것뿐이었다. 위임장, 금융거래 동의서, 연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 나는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딸은 아빠 편하시라고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부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자동이체라고 했다.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다. 내가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 은행에 물어볼까 했지만 딸이 관리한다는데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나눈 이야기였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집 담보대출만 실행하면 돼. 사위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담보대출? 내 집을? 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근데 아빠가 눈치채면 어떡해? 뭘 눈치채.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면 돼. 이미 서류는 다 받아놨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서명한 그 모든 서류들의 의미를. 딸이 보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관리 대상, 처리해야 할 자산, 정리해야 할 짐. 나는 그렇게 분류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평생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갔다. 통장을 확인해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내역을 출력해줬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지난 6개월간 빠져나간 돈이 1,500만 원이 넘었다.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씩, 통신비, 생활비, 의료비. 나는 그런 돈을 쓴 적이 없었다. 통장은 내 이름이었지만 관리자는 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40년을 핸들 잡고 달린 이 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태워줬던 수많은 승객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목적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한 달 후 딸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다. 아빠, 집 리모델링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벽을 둘러봤다. 도배한 지 5년도 안 됐다. 수도꼭지도 멀쩡하고 화장실 타일도 성한데 무슨 리모델링인가. 뭘 고치려고? 전체적으로요. 요즘 집들은 다 현대식으로 바꾸잖아요. 아빠도 쾌적한 곳에서 사셔야죠.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리모델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딸의 눈빛에서 읽혔다. 이 집은 이미 딸의 것이었고 딸은 이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아빠가 잠깐 나가 계셔야 해요. 어디로? 요양원이요, 단기로요, 한두 달이면 끝나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직 건강했다. 혼자 밥도 해먹고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갔다.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딸이 약속한 대로 나는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딸과 사위가 차를 가지고 왔다. 그들은 내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30년을 산 이 집. 아내와 딸을 키운 이 공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요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깨끗했지만 차가웠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방은 좁았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 건물뿐이었다. 딸은 짐을 내려놓고 급하게 떠났다. 아빠, 금방 데리러 올게요. 편히 계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나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기를, 이 악몽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2달째 되던 날 요양원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만수 어르신 보호자 변경 신청 들어왔더라고요.
딸분이 친권자 변경 신청했대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드님? 친권자?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했다. 내가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나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건가? 그날 밤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40년간 시외버스를 몰며 배운 게 있다. 급브레이크는 사고를 낸다. 천천히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멈춰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요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다. 젊은 여자 복지사는 친절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법률 상담 받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사는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 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서류를 요청했다. 통장 거래 내역, 집 등기부등본, 보험 가입 증서. 나는 은행에 전화해 서류를 팩스로 받았다. 요양원 직원이 도와줬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합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내 집은 이미 담보대출이 실행됐다. 2억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추적이 필요했다. 보험금 수령인도 모두 딸로 바뀌어 있었다. 연금 수령 계좌도 딸명의 통장으로 변경됐다. 내가 서명한 위임장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증여 당시 어르신이 완전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싸울 수 있었다.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라고 했다. 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요양원에 들어온 경위.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낡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일어난 일들을 빼곡히 적어 나갔다. 한 달 동안 나는 침묵했다. 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분주했다. 기억을 되살렸다. 집 명의를 넘길 때 딸이 했던 말들. 서류에 서명할 때의 상황들. 통장을 넘길 때의 분위기. 하나하나 떠올리고 정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요양원에 입소할 때 작성한 서류 중에 딸이 제출한 진단서가 있었다. 거기엔 내가 경증 치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진단서는 위조였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딸은 실수를 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결정적인 꼬리를 밟았다. 이제 내 차례였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증여 취소 소송과 함께 위조 진단서에 대한 고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나는 차분했다. 40년간 핸들을 잡으며 배운 인내심이 지금 빛을 발했다. 급하게 서두르면 사고가 난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야 했다. 석 달째 되던 날 소송 서류가 완성됐다. 변호사는 내게 마지막 확인을 받았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딸 쪽입니다. 소송 접수 일주일 후 딸에게 통지서가 발송됐다. 법원 등기 우편. 증여 취소 청구 소송.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이틀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석 달 만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뭐가? 소송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집을 빼앗고 갑자기 요양원에 집어넣고 갑자기 내 모든 재산을 가져간 건 누구였는가? 직접 와서 얘기하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딸은 당황했을 것이다.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변한 게 아니었다. 그저 눈을 뜬 것뿐이었다. 사흘 후 딸과 사위가 요양원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특히 사위 성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진심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잘못이 뭔지 정말 모르니? 사위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우리는 아버님 노후를 위해서 한 거예요. 관리도 해드리고, 보험도 들어드리고. 관리.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담보대출 서류, 위조된 진단서 사본.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관리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1,500만 원 보험료 명목으로 빼간 돈. 2억 원 내 집에 담보대출 받은 돈. 그리고 이건 뭐지? 내가 치매라는 진단서? 사위가 변명을 시작했다. 그건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위조야. 나는 치매 진단 받은 적 없어. 침묵이 흘렀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소송은 취하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사위의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예의 바른 사위가 아니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버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할 사람 많아요. 협박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40년을 도로 위에서 산 사람이다. 이런 협박쯤은 예상했다. 해봐. 법정에서 보자고. 그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가족회의 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요. 가족회의.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나는 응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일주일 후 딸이 정한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다. 나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다. 변호사에게 미리 알렸고 녹음기도 준비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딸과 사위가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우리가 다 정리해 줄게요. 소송 취하하고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증여 취소 소송 접수 확인서. 그리고 그 아래 추가 고소장. 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사위의 얼굴이 굳었다. 딸은 말을 잃었다. 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진짜 이럴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위가 테이블을 쳤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이러시면 아버님도 끝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화면에 떠 있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딸이 황급히 사위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협박성 발언까지 녹음됐다. 지난 석 달 동안 난 조용히 준비했어. 너희가 가져간 돈의 흐름, 위조한 서류들, 요양원 직원 증언, 은행 담당자 진술. 다 확보했어.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담보대출 2억 원의 사용 내역이었다. 변호사가 추적해준 자료였다. 그 돈은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다. 보험 설계사라던 사위는 실은 여러 개의 사업을 벌이다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다. 이 돈 어디에 썼지?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 딸이 변명을 시작했다. 그건 사업 자금이 급해서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그 나중은 언제였을까?
내가 죽고 나서였을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는 날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가둬둘 생각이었지? 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40년간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며 살았다. 사람의 거짓말 정도는 눈빛만 봐도 알았다. 아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해도 된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가 어쩔 수 없었던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날 속이고 빼앗아도 되는 이유는 안 돼. 침묵이 흘렀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이 많은 게 좋았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아버님도 각오하세요. 우리 변호사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 정정당당하게.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딸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다. 처음에는 사과였다. 그 다음은 애원이었다. 마지막에는 원망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딸과 사위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옆에 섰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딸 측 변호사는 주장했다. 증여는 적법했고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차근차근 반박했다. 위조된 진단서, 강요된 서명, 무단으로 빠져나간 금액들. 증거는 명확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다. 그는 증언했다. 딸이 여러 번 방문해 아버지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이체했다고. 그때마다 위임장을 제시했지만 본인 확인 절차는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았다. 법정을 나서는데 딸이 뒤에서 불렀다. 아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석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다. 증여 취소 인정.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담보대출로 빼간 2억 원도 딸과 사위가 공동으로 갚아야 했다. 위조 문서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과됐다. 사위는 집행유예, 딸은 벌금형을 받았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다. 되찾은 것뿐이었다.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다. 법정을 나서는데 딸이 멀리 서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딸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이 뭘 위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후회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저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인지. 나는 요양원에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집엔 이제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대신 작은 임대주택을 얻었다. 오피스텔 원룸. 좁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새 집에 짐을 풀며 아내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제대로 했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노후를 빼앗긴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증거를 모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몇몇은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6개월이 지났다. 딸에게서 편지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짧았다.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다만 아빠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편지를 접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1년 후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 의지로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했다. 돈을 쓸 때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다. 이게 자유였다. 가끔 사람들이 물었다. 자식과 의절하고 후회되지 않냐고.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있죠.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행동하지 못했을까? 노인은 약자가 아니다.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리가 있다. 단지 그걸 포기하는 순간 약자가 되는 것뿐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늙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용당하는 이유가 된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을 외면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도 가끔 버스 터미널에 간다. 출발하는 버스들을 본다. 40년간 내가 운전했던 그 길들. 이제는 승객으로 탄다.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인생도 버스 같다. 목적지를 정하는 건 나 자신이다.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다. 핸들을 놓는 순간 인생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 나는 다시는 핸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전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